우리나라 삼국지. 제 45부 고운 연왕이 되다. 고구려군이 물러가자 후연왕 모영희는 금방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고구려에 복속하고 해마다 세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킬 마음은 전혀 없었다. 모영희는 광개토 태왕에게 신하로서의 이해를 갖추지 않았고 때가 돼도 세공을 바치지 않았다. 광개토 태왕은 신이 없는 모영희를 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때 백제가 또다시 고구려 몰래 외지에서 군사를 모아 반기를 들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개토 태왕은 당장 후연을 공격하고 싶었지만 남쪽이 걱정되어 함부로 대군을 움직일 수 없었다. 당장 연을 응징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이요. 그러나 남방의 소요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광개토 태왕이 신하들을 둘러보며 의견을 물었다. 신에게 대군을 움직이지 않고도 모영회의 간담을 싸늘하게 해줄 비책이 있사옵니다. 고타가 입을 열자 광개토 태왕은 반갑게 물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구나. 연군을 기습하는 것이옵니다. 연군은 만리장성 남쪽에 위치한 요지로 연의 시조인 모영황의 사당이 있는 곳이었다. 고타는 태왕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계책을 상세히 아뢰었다. 고타의 묘책을 들은 광개토 태왕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이번에야말로 선대왕 때에 당했던 치욕을 고스란히 되갚아 줄 수 있겠구나. 서력 404년 광개토 태왕 14년 11월 태왕은 요서 송막으로 전령을 보냈다. 이 당시 송막 외곽의 적봉에는 거란을 감독하고자 도성에서 파견된 3천의 고구려 철기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태왕의 전령은 대사자 웅찬을 만나 휘하의 철기군을 이끌고 용성을 위하여 후연의 연군을 칠한 태왕명을 전했다. 웅찬은 소빈 출거에게 파발을 띄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급히 출진했다. 광개토 태왕은 송막의 철기 군단을 움직이는 한편 여진에게 영을 내려 비사성에 집결한 군사와 물자를 배에 싣고 발해를 건너 진황도로 가게 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연군을 공격하는 웅찬의 철기군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웅찬의 철기군이 연군 외곽 수비를 막고 있던 북성을 돌파하자 연군의 군민들은 겁에 질려서 항복했다. 이로써 웅찬은 흔들리지 않고 연군을 장악할 수 있었다. 연군을 점령한 웅찬은 곧바로 연나라 시조 모영황의 사당으로 들이닥쳤다. 모영황은 지난날 고구려로 쳐들어와 미천왕의 시신을 파헤치고 태후 왕후를 잡아감으로써 고구려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원수였다.
웅찬은 군사들에게 불을 놓아 사당을 태우도록 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올라 사당을 집어삼켰다. 고구려 군사들은 시뻘겋게 타오른 불길을 바라보며 복수의 쾌감을 느꼈다. 고구려군이 연군을 점령하고 모용황의 사당을 불태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용이는 크게 놀라서 안색이 창백해졌다. 고구려군에게 후방인 연군마저 공략당했다는 사실에 모용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연군은 모용씨들에게는 성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이었다. 모용이는 어쩔 수 없이 이발을 고구려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발은 광개토대왕에게 그동안의 실책을 사죄하고 충성을 다짐한다는 연왕의 뜻을 전했다. 광개토대왕은 애초부터 위험만 가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모영희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연군에 주둔한 웅찬의 군대를 속막으로 철수시켰다. 그 가운데도 여진을 유주자수로 임명하여 진홍대에 주둔시킴으로써 연을 견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웅찬은 태왕명이 떨어지자 군사들을 이끌고 속막으로 들어갔다. 여진은 진홍대에 머물면서 연을 감시하고 주변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다. 광개토 태왕에게 있어 이번 연군 공략은 앞으로 있을 대전을 위한 후속이었다. 고구려군이 연군에서 물러가자 모용희는 치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고구려의 요동성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서력 405년 정 모용이는 요동성으로 출정하면서 왕후 부시까지 대동했다. 왕후 부시는 저족 출신으로 전진의 왕족이었다. 모용수는 후견이 요장에게 죽음을 당한 이후 민심을 얻기 위해서 후진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펼친 정책이 이민족과의 혼인장려였다. 그런 까닭에 모형이 역시 부시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북방의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와 다름없이 유목에 필요한 기술을 배웠으므로 말타기나 모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 왕후 부시 역시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무예를 연마해 말 위에서 한 쌍의 검을 다루는 마상쌍검에 누렸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충분히 장수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었다. 모용이가 부인까지 전쟁에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이었다. 요동성은 고구려 서부 국경의 중심점으로 수많은 외침을 물리친 요새였다. 요동성은 성벽이 높고 해자가 깊을 뿐 아니라 외성이 둘러쳐져 있어 공성이 매우 어려웠다. 요동성에 도착한 모영희는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종용했다. 하지만 성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모영이는 요동성의 고구려 군사들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고만장하여 그 자리에 모인 장수들에게 외쳤다. 네, 저 성벽을 깎아서 평지로 만든 후에 그 위로 왕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 지나리라. 그러나 모영희의 장담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다. 요동성은 그리 쉽게 공략되지 않았다. 요동성주 고아가는 이미 크고 작은 공방전을 통해서 수성의 요령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군사를 배치하고 적이 충분히 성벽을 기어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퍼붓다. 후연군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소득 없이 물러나야만 했다.
여동성은 항상 장기전에 대비해서 무기와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두고 있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건 후연의 군대였다. 고구려의 구원군을 의식한 모영희는 전군을 투입하여 일거의 성을 함락시키려 했지만 고구려군의 거센 저항에 막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전력을 기울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후연의 군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런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모영희에게 큰 충격을 던져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이때 마침 근년에 보기 드문 눈보라와 함께 강한 추위가 몰아왔다. 후연 진영 곳곳에서는 얼어 죽는 군사들이 속출했다. 여동생의 미련을 가지고 무작정 머물다간 군사들이 모두 동사할 판국이었다.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모영훈이 왕에게 간했다. 잠시 군사를 물려 용성으로 돌아간 후에 날이 풀리면 다시 쳐도 늦지 않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군사들이 전멸하게 될 것이옵니다. 모영희도 군사들이 동상에 걸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여동성을 공격했던 후연의 군대는 별다른 성과 없이 퇴각하게 됐다. 왕이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오자 후연의 조야에서는 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왕의 임무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키며 위험을 사방에 널리 펼치는 것인데 모영희는 이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듬해 서력 406년 전 모영희는 모영훈 등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란을 치기 위해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 거란은 광개토 태왕의 도움을 받은 소빈 출거가 칸의 자리에 오른 후로 고구려의 충실한 신복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연이 고구려를 공격하기에 앞서 거란을 제압해둘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거란족이 사는 서요하 일대의 초원은 유명한 명마의 산지였다. 이 당시 고구려군을 무적으로 만든 요인 중 하나는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철기병이었다. 그런데 고구려의 철기병은 말에게도 철갑을 입혔기 때문에 무거운 갑옷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골격이 크고 근육이 골고루 발달된 힘 좋은 말이 필요했다. 거란의 초안에서 자란 말들이야말로 이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고구려군은 당시 1만 정도의 철기병을 유지했는데 전쟁을 나갈 때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3필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철기병에게만 대략 3만 필 정도의 말들이 필요했다. 그 밖에 경기병과 물자수송 등에도 많은 말들이 소용됐다. 고구려군은 이를 거란으로부터 충당했습니다. 만일 후연이 거란족을 정벌한다면 고구려의 말수급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리 되면 고구려 기병대의 기동력을 약화시키고 수송력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모영희의 거란 정벌은 고구려와의 전면전에 앞서 말의 수급에 치명타를 입힘으로써 고구려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작전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별 소용이 없었다. 후연의 거란 침공 소식이 전해지자 광개토 태왕은 크게 화를 냈다. 태왕은 간악한 모영희를 응징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태왕은 즉시 장군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 연나라 오랑캐들이 쉬지 않고 우리의 변방을 침탈하고 있으니 짐은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하라. 대장군 고타가 나섰다. 연나라 모영씨들은 신인을 모르는 족속들이옵니다.
태왕께서 지금껏 여러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틈만 나면 쳐들어오니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당장 거란의 구원군을 파견해서 연군을 일거에 섬멸해야 하옵니다. 저에게 맡겨주옵소서. 이번엔 반드시 모영시들에게 본때를 보이겠사옵니다. 그것도 좋다만 여기서 송마까지는 너무 멀다. 아무래도 다른 계책을 쓰는 것이 좋겠다. 고타를 비롯한 장군들은 기대를 갖고 태왕의 말을 경청했다. 후연의 주력군이 거란 땅에 있는 사이 우리는 유주부의 세력을 확대해서 연의 영토를 잠식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연군을 거란 땅에 오랫동안 묶어두어야 한다. 송막에 있는 대사자 웅찬에게 전령을 보내 거란군과 함께 연전연패를 하는 척하며 연나라 군사들을 요소 북쪽 깊숙이 유인하라 전하라. 그 자리에 모인 장군들은 광개토 태왕의 심계에 혀를 내둘렀다. 후연군은 거란 땅으로 기세 좋게 쳐들어갔다. 웅찬은 거란의 간인 소빈출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광개토 태왕의 지시대로 적이 쳐들어오면 못 이기는 적 후퇴하고 가만히 있으면 공격하는 전법을 사용해서 연군을 요서 북쪽 깊숙이 유인했다. 소빈출가는 지난날 고구려와의 전투를 교훈으로 삼아 경기병의 무장을 강화하고 기동성을 높이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거란군의 전투력은 올라보게 향상되어 있었다. 소빈출가는 탁월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후연군과 정면으로 싸우기보다는 치고 빠지는 전술을 썼다. 지리나 기후에 익숙치 않은 후연군으로서는 초원을 거침없이 내달리는 거란군을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졌다. 더 이상 거란족과 싸워봤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듯하니 용성으로 돌아가 전열을 정비한 후에 다시 고구려를 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만일 이번에도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간다면 폐하께서는 백성들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조정 안팎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책이 있으시오? 고구려의 성을 몇 개쯤 빼앗는다면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으니 고구려 목저성에 보급 창고가 있다 하더이다. 이곳을 불시에 기습하면 고구려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거란 땅에 있는 우리가 목저성을 공격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후연 군사들이 힘겹게 먼 길을 위하여 고구려 국경을 넘어 목저성에 이르렀을 때 도저히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들은 고구려군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추위와 피로에 진 것이었다. 아무리 목저성이 요동성이나 신성에 비해 규모가 작고 방기가 허술하다고 하지만 행군하는 동안 대부분의 전력을 잃은 연군을 막아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모영이는 이를 악물고 군사들을 독려하여 몇 차례 성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물러나야만 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나고 나니 모영이는 더 이상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제 후연군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미 후연의 군사가 국경을 넘어 침입했다는 소식이 신성과 요동성, 남수성 등에 전해졌을 테니 곧 구원군이 몰려올 것이다. 지금도 고전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구원군까지 당도한다면 후연 군사들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용성으로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면 당장 후퇴해야만 했다. 모영이는 왕후 부시의 말을 따른 것을 크게 후회하며 힘겹게 군사들에게 후퇴를 명했다. 상황이 너무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왕후나 다른 장수들도 더는 반대하지 못했다.
이때 용성에서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다. 연왕 모용희가 군사를 이끌고 원정에 나간 사이 도성의 수비를 맡게 된 중위 장군 풍발이 좌위 장군 장흥동과 결탁해서 왕을 몰아낼 계책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풍발은 선왕 모용보의 신복이었는데 모용희가 왕위를 찬탈하고 걸림돌이 될 염려가 있는 모용보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자 모용희를 몰아낼 마음을 품게 된다. 풍발은 모용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며 은밀히 세력을 규합했다. 무능력한 모용희에게 불만이 많았던 대신들은 풍발의 후위에 넘어가 역모에 가담했다. 고은은 이러한 풍발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모용희가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모용희는 많은 군사들을 잃고 간신히 용성으로 돌아왔다. 이번 원정에서도 고구려에게 복수를 하기는커녕 죄 없는 군사들만 희생시켰으니 백성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나라 안에서 왕에 대한 비난 분위기가 고조되자 언제 역모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용희는 권위군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신망이 뒤덮거나 자신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용희는 도성 내에 풀어놓은 간자들을 통해 풍발과 장흥이 세를 규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두 사람은 재빨리 도성을 빠져나와 건평으로 달아났다. 그 후로 모용희는 나란 일을 돌보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그러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다. 이처럼 모용희가 실정을 거듭하자 유력한 부족장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고 무리한 원정으로 아비와 자식 형제를 잃고 살기가 힘들어진 백성들의 원선 하늘을 덮을 듯했다. 건평에 숨어 돌아가는 사정을 살피던 풍발은 드디어 들고 일어날 때가 왔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진황도로 가서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유주자사 여진을 만나 고구려 측의 의향을 떠보았다. 소인을 비롯한 연나라 백성들은 항시 고구려 태왕의 은혜에 감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갈 같은 모용희는 은혜를 저버리고 상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뜻을 같이 하는 자들과 함께 거사를 일으켜 모용희를 죽이고자 합니다. 유주자사 여진은 언변이 좋은 풍발의 말을 듣고 구미가 당겼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여진이 풍발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갈 리 없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려.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번 일로 태왕 폐하께서 크게 진노하시어 연나라를 멸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계시오. 내가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할지 난감하구려. 여진은 태왕의 진노를 내세워 은근슬쩍 풍발을 위협했다. 이 말을 듣고 풍발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 고민하다가 여진에게 다가앉으며 말을 이었다. 태왕께서 고운공을 아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거사 후에 고운공을 왕좌에 앉히면 태왕의 진노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풍발은 거사를 일으킨 후 자신이 왕위에 오를 생각이었지만 이를 잠시 뒤로 미루기로 했다. 우선은 고운을 왕위에 앉혀 고구려의 공격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풍발은 한인이었지만 지난날 모영수의 인정을 받아 호위무사가 된 이후로 전장을 누비며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중위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모용씨의 천하에서 이민족이란 한계를 극복하고 중위장군이란 고위직에 오른 풍발은 어느덧 임기응변의 대가가 되어 있었다. 여진은 풍발의 제안을 듣고 일을 성사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여진에게 다짐을 받은 풍발은 진홍도를 떠나 용성에 숨어들었다. 고은은 후원의 화초들 사이에서 봄바람에 몸을 맡긴 채 상념에 잠겨 있었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 조국 고구려는 봄바람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잠시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인상이 뇌리에 깊이 박혀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 없는 것이었다. 고은은 바다로 나온 연어처럼 끊임없이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본능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는 지금 거센 폭풍으로 인해 요동치고 있었다. 조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파도를 뚫고 살아남아야 했다. 고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용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용성을 떠나며 아버지에게 장담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가 택했던 길은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지키고자 했던 고구려인의 긍지가 여전히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일까? 고은은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지울 수 없듯이 조국 또한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건 마치 탯줄의 자국으로 영원히 몸에 남는 배꼽과 같은 것이었다. 주공,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은은 집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누구시냐? 풍발 장군입니다. 집사는 주위를 경계하며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풍발이 찾아왔다는 말에 고은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풍발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환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풍발은 폭풍 속에서 만나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사내였다. 폭풍 속에서 커다란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다간 타고 있는 배가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다. 무사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파도를 거스르지 말고 결을 따라 타고 넘어야 했다. 고은은 풍발이 기다리고 있는 접견실로 나갔다. 풍발은 고은이 들어서자 예를 갖춰 맞이했다. 풍발은 오랜 도피 생활로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긴장의 빛이 역력했다. 풍발의 굳은 얼굴을 보니 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은은 내색하지 않고 풍발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리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고은은 평소 풍발의 지략과 담력을 인정했고 풍발 역시 고은의 덕성과 강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벗으로 삼아 자주 왕래하며 친분을 나누었다. 곰께서 이 나라를 위해 일어나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현왕의 실정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들이 피와 땀을 흘려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무능력한 왕과 대신들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을 어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소생은 공의 마음속에 우국충정이 들끓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앞장서서 왕을 몰아내고 난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풍발은 고운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풍발의 입으로 영모의 권유를 듣고 나니 고운은 마음속에서 파문이 일었다. 고운으로서는 드디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이었다. 좋소. 내 어찌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있겠소. 장군과 뜻을 함께 하리다. 이 순간 고운은 희망이 없는 조정을 벌였다. 그는 조국인 고구려처럼 모든 민족들이 차별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이는 먼 타지에 끌려와 고생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고운은 이번 거사를 통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풍발이 모든 거사 준비를 끝내두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적당한 시기를 잡는 것뿐이었다. 그때 마침 왕후 부씨가 세상을 떠났다. 부씨의 죽음은 모영희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기둥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모영희의 상실감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 왕후 부씨의 부고가 전해지자 고운은 이제 숨겨두었던 발톱을 세울 때가 왔다고 여겼다. 고운은 풍발과 의논한 끝에 장례식을 틈타 거사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풍발은 동생 풍소발, 종영, 풍리, 장흥돈, 결의를 함께한 20명의 추정자들과 함께 5천여 명의 군사들을 동원했다. 이들은 성내외에서 각기 군사를 준비하고 풍발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비탄 속에서 성대한 연결식이 치러진 후에 발상한 운구가 성 북쪽에 있는 왕실 묘지로 이동. 왕과 대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뒤를 따랐다. 장례 행렬이 중앙문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 효실소와 성벽 주위에 숨어있던 반란군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에 5천이나 되는 군사들이 일제히 창칼을 뽑아들고 달려나와 중앙문을 장악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 존학생은 반군의 기세에 놀라 성문을 버리고 모영희에게 달려갔다. 존학생의 보고를 받은 모영희는 분을 이기지 못하여 당장 동행에 있던 건의군을 이끌고 중앙문으로 내달렸다. 모영희가 중앙문에 도착해보니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혀있고 사방은 오싹할 정도로 괴괴했다. 모영희가 목청을 다도 성벽을 향해 외쳤다. 이 도둑놈들아! 어서 문을 열고 나와! 짐의 칼 아래 목을 들이거라! 그때 풍발이 성벽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우리가 성을 완전히 장악했다. 살고 싶거든 군사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모영희는 풍발을 노려보며 노발대발했다. 너 따위가 감히 짐을 능멸하다니 목숨이 몇 개라도 무사치 못하리라. 모영희는 건의 군사들에게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건의 군사들이 성벽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풍발은 냉소를 띠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서야 성벽 위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건의 군사들을 향해서 활을 쏘았다.
성벽을 향해 뛰어오르던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잠시 후 성벽 위에서 깃발이 휘날리는가 싶더니 성박숲에 매복해 있던 풍리의 군사들이 일제히 떨치고 일어나 건의군을 공격했다. 비록 후연군 중에 최정예라고 일컬어지는 건의군이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습을 당하자 변변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많은 군사들이 도륙을 당하는 가운데도 모형이만한 호위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호위망을 빠져나갔다. 모영희가 한참을 도망쳐 용등원에 이르렀을 때였다. 호위무사가 그의 뒤로 따라붙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곧 추격병이 당도할 것이옵니다. 폐하의 복장이 남들의 이목을 끄니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옵소서. 호위무사는 어디서 구했는지 평민들이 입는 옷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 장례를 위해 차려입은 모영희의 상복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모영희는 급히 말에서 내려 호위무사가 건넨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숲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 사이 호위무사는 왕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천리마에 올라타 달리기 시작했다. 이때 연왕의 뒤를 추격해온 풍소불은 앞서 달리는 모영희의 모습을 발견하고 안장에 걸어둔 활을 꺼내들었다.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제주에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정평이 난 실력이었다. 풍소불은 말이 달리면서 몸이 흔들리는 박자에 맞춰 모영희의 등을 조준하고 시위를 당겼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 화살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날았다. 모영희의 등이 불규칙하게 출렁이는 듯 하더니 육중한 몸이 말등에서 집동처럼 천천히 떨어져 내렸다. 풍소불은 오랜 추격 끝에 짐승을 잡은 사냥꾼처럼 희열에 쌓여서 바닥에 뒹굴고 있는 모영희에게로 달려갔다. 그렇지만 그가 느꼈던 희열은 곧 낙담으로 변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모영희가 아니었다. 모영희는 사라지고 낯선 사내가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었다. 풍소불은 사내에게 모영희의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사내는 이미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풍소불은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는 화풀이라도 하듯이 칼을 들어 사내의 목을 내리쳤다. 사방에 핏방울들이 뿌려졌다. 이 부군을 샅샅이 두자로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자를 찾지 못하면 너희들도 이 꼴이 될 것이다. 풍소불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시신을 가리키며 토끼를 내뿜었다. 풍소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그의 부하들은 벌벌 떨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모형이를 찾아 나섰다. 인근 움막에 숨어있던 모형이는 결국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한많은 생의 종지부를 찍었다. 출연 황원, 배한성, 이정구, 권영훈, 곽윤상, 안장혁, 이은주, 박영화.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45부 고운 연왕이 되다 편이었습니다.